전 세계 무기 시장을 주름잡는 미국 펜타곤이 우리는 절대 못 만든다며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한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독일의 러파르트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제작진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대한민국 무기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나토 16개국 전원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만장일치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32년 동안 독일제 전차만을 고집해온 백전노장 장성은 한국 무기 앞에서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정신을 보았다며 울컥하는 고백까지 쏟아냈습니다.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고 펜타곤마저 백기를 들게 만든 이 소름 돋는 진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릭 솔베르그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공군 소장이며 현재는 나토 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북부와 동부 방어선의 국방 계획을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시작한 지는 32년이 됐고 그중 20년 넘게 북극권 전방 기지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말 북쪽 끝, 숨을 쉬면 입김이 공중에서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미사일 방어와 정밀 타격 시스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칸디나비아가 스스로를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제 조국 노르웨이는 늘 러시아라는 거대한 초강대국 바로 옆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좋은 무기가 없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메시지에는 16개 국가의 군사 대표단이 48시간 안에 집결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엔 또 무슨 위기일까? 늘 뭔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협,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브뤼셀로 날아가 긴급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브뤼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들이 보낸 문서를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를 부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서류에 바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80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서부 전선에 집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에 8,000대의 탱크, 6,000대의 자주포, 그리고 2,000대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읽으며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죠.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고 자기네 능력을 보여주며 국경 국가들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문서에 담긴 분위기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부 방어선 긴급 병력 증강, 최우선 안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배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우선이라는 말은 이게 단순한 일상 회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7시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나토 본부 쪽으로 향하면서 저는 앞쪽에 솟아오른 크고 현대적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회의실은 지하 2층에 있는 특수 보안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16개 국가의 대표들이 이미 긴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윗자리 근처에는 미국의 데이비드 스털링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펜타곤 출신이었고 차갑고 계산적이며 항상 세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프랑스의 피에르 보몽 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대형 방산업체 넥스터 출신이었고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언제나 프랑스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듯 행동하는 인물이었죠. 영국의 올리비아 그랜트 대령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장교였고 우리 대부분보다 젊었지만 데이터 분석의 천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마렉 비시니에프스키 준장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토 회의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항상 신중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페카 비르타넨 대령이 눈에 띄었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나토에 가입했고 그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나이더 소장도 테이블 중간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명패를 찾아 노르웨이 대표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몽 중장이 바로 제 옆이었습니다. 보몽이 몸을 기울여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베르그, 이번 회의 안건이 뭔지 들었나? 저는 동부 방어선 증강에 관한 거라고 들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보몽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불쾌한 무언가를 맛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폴란드가 또 그 주제를 꺼낼 거야. 무슨 주제요? 이미 좋지 않은 예감이 들고 있었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또 그 이야기구나 싶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방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깊이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K2 탱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미국 에이브럼스 기술을 면허 생산한 탱크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설계와 기술을 가져와 자기들 버전을 만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국이나 독일 같은 기술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조립하는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복사해 조립하고 싸게 파는 나라 말이죠. 그들이 진짜로 독창적이거나 선진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방산 기술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토를 만들었으며 냉전 시기 내내 자유세계를 지켜낸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저 멀리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1950년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던 곳이었습니다. 경제를 재건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LG 텔레비전. 하지만 무기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진짜 군사장비라니요.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히 8시에 시작됐습니다. 의장인 네덜란드의 얀 드 비트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격식을 갖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서부 전선에 80만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긴급히 동부 방어선을 증강해야 합니다. 그의 뒤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동유럽 지도가 나타났고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선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 국경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는데 각 점은 병력이나 장비의 집결지를 의미했습니다. 점이 너무 많아 거의 빨간 실선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드 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토 동부 방어선의 병력은 약 18만 명입니다. 이는 러시아 병력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탱크와 자주포 역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크린의 수치가 바뀌며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나토 18만 대 러시아 80만. 나토 탱크 1200대 대 러시아 탱크 8000대. 격차는 엄청났고 솔직히 말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드 비트의 목소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의 핵심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동부 방어선을 증강할 수 있는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결심한다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동부 동맹국들은 며칠 안에, 어쩌면 몇 시간 안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대규모 공격을 막아낼 병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답은 뻔한 거 아닌가? 유럽 무기 생산을 늘리면 되잖아.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바로 유럽에 있었으니까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 생산을 확대하면 됐습니다.
레오파르트는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역사상 최고의 탱크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탱크도 투입하면 됐고 독일의 PGH-2000 자주포를 추가 배치하면 됐습니다. 그 자주포들은 훌륭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방산 생산 능력을 총동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생산을 늘리고 프랑스의 넥스터가 산출량을 확대하며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더 기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단순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비시니 에프스키 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그가 격식을 갖춰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드 비트 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 쪽을 가리켰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 준장 진행하시죠. 비시니 에프스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콘솔로 다가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나토 동부 방어선에 배치된 탱크는 총 1200대입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으니 훨씬 실감이 났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1200대 중 가동률이 90% 이상인 전력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탱크의 절반 이상이 노후됐거나 고장 상태이거나 전투에 즉시 투입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주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800문 중 즉각 전투 투입이 가능한 것은 약 300문뿐입니다. 저는 얼굴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폴란드 군의 공식 보고서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고 그렇다면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몇몇과 눈이 마주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무기의 긴급 도입.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여보낸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시선과 보몽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 역시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우리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3년간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진행해왔습니다. K2 탱크,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총 계약 규모는 28조 원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28조 원이면 대략 200억 유로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폴란드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서유럽의 부유한 국가들만큼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래서 값싼 무기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산 저가 무기와 유럽산 고품질 무기. 당연히 유럽 무기가 더 뛰어나지만 비쌌던 겁니다. 폴란드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몽 중장이 손을 들어 비시니 에프스키의 말을 끊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 준장. 그는 특유의 잘난 척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보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가 나토 전체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않은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 회사들은 100년 넘게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무장시켰고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시아 무기를 도입해야 합니까? 테이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몽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우리는 유럽인이었고 유럽 노동자가 만든 유럽 무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불과 1시간 뒤에 무기와 국방, 그리고 유럽의 우월성에 대해 제가 굳게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보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보몽 중장님, 당신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은 계기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용해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용해봤다고요? 제가 손을 살짝 들며 물었습니다. 운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비시니 에프스키가 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폴란드군은 현재 180대의 K2 탱크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12문의 K9 자주포도 실전에서 사용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 훈련에서, 실제 연습에서, 실제 환경에서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제 눈썹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도입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렇게 많은 수량을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 준장.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솔베르그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가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주로 비용 때문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싸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그저 차선책을 택한 것 아닙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살 여유가 없어서 한국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은 꽤 무뚝뚝했고 어쩌면 무례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등한 장비로 만족했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비시니 에프스키는 전혀 불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솔베르그 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말씀대로였습니다. 비용은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 예산도 제한적입니다. 3년 전 대안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한국 장비의 낮은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역시 그랬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돈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비용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유지하고 한국 장비를 계속 도입하는 이유는 성능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소리내어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성능이라고요?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성능이 좋다고요? 제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제가 배워온 모든 상식과 경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제 기준에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보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 준장, 실례지만 그건 지나친 과장 아닙니까? 레오파르트 탱크는 걸프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훌륭하게 활약했죠. 르클레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프랑스 장갑 기술을 최상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탱크가 그 수준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비시니 에프스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몽 중장님, 저도 3년 전까지는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한국 무기를 검토해보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저 역시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아서 조립한 거겠지. 설계를 복사하고 노하우를 빌려와서 한국 공장에서 조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선택한 거라고 짐작했죠. 그게 제가 믿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폴란드 환경에서 폴란드의 겨울에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정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채로 가슴 앞에 팔짱을 꼈습니다. 테스트라고요? 도대체 어떤 테스트가 당신 생각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소련 장비로 훈련했고 이후 평생 나토 장비로 훈련해온 폴란드 장교를 감동시킬 만큼 한국 탱크가 과연 뭘 보여줬다는 걸까요? 그때 비시니 에프스키가 답하기 전에 핀란드의 비르타넨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그가 드 비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비르타넨 대령, 말씀하시죠. 드 비트가 답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르타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48문을 도입했고 현재 포병 부대에 완전히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운용해왔습니다. 그는 비시니 에프스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비시니 에프스키 준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핀란드 역시 처음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극도로 회의적이었죠. 우리는 기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과거에 러시아와 직접 싸워본 경험도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험난한 지형에서 어떤 장비가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환경에서 2년 동안 K9을 운용해 본 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얼굴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핀란드까지요? 핀란드마저 폴란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핀란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원한다면 충분히 유럽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걸까요? 그때 영국의 그랜트 대령이 특유의 정확하고 또렷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다르다거나 더 좋다 같은 추상적인 표현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숫자를 보여주세요. 측정값과 테스트 결과를요. 아주 전형적인 그랜트식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감이나 인상이 아닌 확실한 데이터와 숫자를 요구했습니다. 통계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녀는 어떤 주장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기뻐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이었고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였습니다. 그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국방부가 작성한 기밀 성능 평가 보고서입니다. 한국 무기와 유럽 무기를 동일 조건에서 직접 비교한 테스트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위원회와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비시니 에프스키가 드 비트 의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드 비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나토 회의 자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보안 시설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적절한 보안 인가를 받으셨으니까요. 비시니 에프스키는 회의실 앞쪽의 컴퓨터 콘솔로 걸어가 USB 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잠깐 깜빡이더니 폴란드 국방부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로고는 공식적이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 스크린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을 흔들어 놓을 무언가 말입니다. 보몽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USB에서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걸까? 대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저도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글쎄요.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 역시 보몽과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K2 탱크 대 레오파르트 EH 비교 평가 보고서. 저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레오파르트 EH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비였습니다.
비록 제 전문 분야는 미사일과 방공이었지만 모든 나토 장교는 레오파르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토의 표준 주력 전차였습니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레오파르트 탱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으며 튼튼한 전차였습니다. 노르웨이 군 역시 레오파르트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에서 직접 그것들을 봤고 기동하는 모습도 지켜봤으며 성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대의 탱크 사진이 스크린에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K2 흑표가 있었습니다. 검은 도색의 날렵하고 현대적인 실루엣이었습니다. 빠르고 공격적으로 보였고 마치 공격을 준비한 포식자 같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레오파르트 EH7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유럽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아낼 전차였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 무겁고 각진, 익숙한 형태를 보자 저는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탱크를 알고 있었고 그 탱크를 믿고 있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작년에 폴란드 북부 시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험 장소는 의도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형과 기상 조건이 러시아와의 실제 전투에서 우리가 마주할 환경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두 탱크는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독일 연방군 감독관들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독일 감독관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슈나이더 소장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자 그는 이미 이 테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분명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테스트는 4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동성, 즉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가. 화력, 얼마나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가. 방호력, 장갑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 추위 적응력입니다. 겨울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이 항목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모든 북유럽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헤더에는 기동성 테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기동성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했습니다. 각 탱크가 1.5km의 험지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진흙과 도랑, 각종 장애물이 있는 실제 전투 환경을 가정한 지형이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K2 흑표 2분 47초. 레오파르트 EH 3분 12초.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2가 25초나 빨랐다고요? 상당한 차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비시니 에프스키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K2의 파워팩은 1500마력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H7 역시 1500마력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K2는 한국의 두산그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워팩을 사용합니다. 라이선스 기술이 아닙니다. 복제도 아닙니다. 자체 설계와 제작입니다. 변속 시스템이 매우 정교해 뛰어난 가속력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보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25초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25초가 큰 의미를 가질지 의문입니다. 탱크들이 경주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시니 에프스키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결과를 보시죠. 그는 보몽의 반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화력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 상단에는 화력 테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2km 거리의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측정한 것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설명했습니다. 두 탱크 모두 전투 속도로 이동 중인 표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적 차량이 기동하거나 후퇴하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입니다.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94.2%, 레오파르트 EH 91.8%.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잠시 놀랐습니다.
레오파르트의 91.8% 명중률은 훌륭한 성능이었습니다. 2km 거리에서 이동 표적을 10번 중 9번 마치는 전차라면 그 자체로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하지만 K2는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의 삼성탈레스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무기 제조사가 아니라 첨단 전자 기업들입니다. 가전과 항공우주 산업에서 축적된 최첨단 기술을 탱크에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탱크가 이동 중일 때도 표적을 정확히 추적하고 명중시키는데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2.4% 차이잖아.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아닌가? 운이나 승무원 숙련도의 차이일 수도 있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말했습니다. 두 탱크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도 그 평가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약간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급의 전차죠. 하지만 그때 비시니 에프스키의 표정이 눈에 띄게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테스트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극한 추위 환경 테스트. 저는 즉시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온 신경이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추위 테스트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노르웨이에게, 모든 북유럽 국가들에게, 겨울에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모든 나라에게 이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직접 겪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레오파르트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말입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의 겨울 훈련은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들, 얼어붙는 유압 시스템, 죽어버리는 배터리들. 이제 제 시선은 완전히 다음에 등장할 결과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담담한 목소리로 테스트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탱크를 영하 40도의 냉동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난방도 없었고 특별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극한의 추위 속에 놓아둔 겁니다. 그 다음 시동을 걸고 움직이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영하 40도. 저는 그 온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나 존재하는 이론적인 극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전방 기지는 겨울철 가장 추운 시기마다 실제로 그런 온도를 경험합니다. 북극 기단이 남하할 때 영하 40도는 현실이 됩니다. 그 온도에서는 금속이 쉽게 부서집니다. 오일은 꿀처럼 걸쭉해지고 고무 밀봉재는 갈라지며 전자장비는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첫 시도에서 정상 점화, 즉시 이동 능력 확보. 레오파르트 EA7 두 번째 시도에서 점화 성공, 완전한 이동 능력까지 5분 소요.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첫 시도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요? 독일의 자존심, 유럽 방어의 핵심 전차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첫 시도에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보몽이 즉시 방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테스트 조건이 정말 공정했습니까? 영하 40도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입니다. 겨울치고도 비정상적으로 춥습니다. 현실적인 테스트라고 하기엔 너무 극단적인 조건 아닙니까? 비시니 에프스키는 보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몸을 돌렸습니다. 보몽 중장님, 그가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의 겨울 기온은 규칙적으로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핀란드 북부와 노르웨이 북부는 그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영하 40도는 판타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 탱크들이 반드시 견뎌야 하는 실제 작전 환경입니다. 핀란드의 비르타넨 대령이 비시니 에프스키의 말을 뒷받침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핀란드에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테스트 조건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우리가 K9 자주포를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극한의 추위에서 검증된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겨울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했고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논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온도는 실제로 존재했고 장비가 그 환경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면 북유럽 방어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시니 F스키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하나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또 다른 탱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T-90M 전차. 우리는 러시아에서 노획한 T-90M도 테스트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조건입니다. 같은 냉동 창고 영하 40도 12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T-90M은 러시아의 최신형 주력 전차였습니다. 우리가 실제 전투에서 맞닥뜨리게 될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비교한다면 그 성능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T-90M 시동 실패. 외부 전원 연결 필요. 회의실이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시니 F스키는 모두의 주의를 다시 끌기 위해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K2는 즉시 시동을 걸고 바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몇 분 안에 전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레오파르트 EH는 2번의 시도가 필요했고 완전한 기동까지 5분의 워밍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T-90M은 외부 지원 없이는 시동조차 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턱에 손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탱크가 유럽과 러시아의 최신 전차보다 이렇게까지 뛰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 전차 전쟁을 개척한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수십억 달러짜리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자체 전차를 만들기 시작한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앞설 수 있다는 겁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몽이 제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 준장. 단일 테스트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차 성능은 여러 지표를 종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 장비의 유리한 테스트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우월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시니 F스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 테스트 데이터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새로운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평가 결과. 이제 자주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시니 F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K9, 독일 PGH-2000, 프랑스 시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3종을 정면 비교했습니다. 제 주의는 즉시 PGH-2000이라는 이름에 쏠렸습니다. 그것은 포병 분야에서 독일의 자존심이었고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나토 훈련에서 그 자주포가 운용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었고 그 정교함과 위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30분 연속 사격 테스트입니다. 비시니 F스키가 설명했습니다. 각포의 최대 탄약을 적재한 뒤 승무원들에게 30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사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요구되는 집중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험입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K9, 264발 사격, 고장 없음. PGH-2000, 89발 사격 후 자동장전 시스템 과열로 중단. 시저, 156발 사격, 전반적으로 정상 작동. 저는 숫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K9이 264발을 쐈고 PGH-2000은 89발에서 멈췄습니다.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몽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당혹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의 시저는 156발로 중간 성적을 냈지만 여전히 K9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랜트 대령이 특유의 정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분당 사격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 시스템의 발사 속도를 보여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시니 F스키가 답하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9, 분당 6, 8발 지속 사격. PGH 2000, 과열 발생 전까지 분당 3, 4발. 시저, 분당 6발 지속 사격. 표면적으로 보면 K9과 시저는 사격 속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시니 F스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사격 능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은 매우 뛰어나게 설계돼 있습니다. 성능 저하 없이 30분 이상 최대 사격 속도를 유지합니다. 과열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느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제 버릇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테스트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랜트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시니 F스키 준장, 이 데이터의 출처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독립적인 관찰자에 의해 검증됐습니까? 당신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비시니 F스키는 그랜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랜트 대령님, 이 보고서는 폴란드 국방부 무기조달국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제공한 자료가 아닙니다. 폴란드군의 독립적인 테스트 결과입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관찰자와 감독관이 모든 시험에 직접 참여했고 전 과정은 영상과 데이터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랜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라면 그녀는 더 이상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는 보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분노, 충격,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유럽 기술과 자존심이 흔들리는 데 대한 분노,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오판했다는 사실에 대한 혼란,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한국 무기가 정말 이렇게 압도적이라면요? 저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격식을 갖춰 말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 준장,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솔베르그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이 테스트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구매해 배치했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전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동기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직설적이고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의를 차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솔베르그 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 할 질문입니다. 저 역시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참여 관찰자 및 감독관. 그 아래에는 이름, 계급, 국가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누가 참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장교 2명, 프랑스 군 장교 1명, 그리고 미국 펜타곤 소속 분석가 2명이 전 과정에 참여해 검증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군과 미국 펜타곤까지요? 이건 단순한 폴란드 내부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다국적 검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미국의 스털링 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 명단에 있는 2명의 펜타곤 관찰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평평한 미국식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에서 무기 테스트에 참여했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 준장이 설명한 내용은 모두 우리 독립정보와 일치합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브뤼셀로 오기 전 상상했던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랜트 대령이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회의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두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아직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이 잠시 검게 변했다가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거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제가 본 어떤 전술 미사일보다도 훨씬 거대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영어와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무5. 저는 평생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무기가 제 군사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만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미사일은 정말 거대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차축이 달린 중장비 운송 차량에 실려 있었고 엄청난 중량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미사일 자체는 최소한 12m는 되어 보였고 어쩌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었습니다. 전술 무기라기보다는 우주로 발사될 물체처럼 보였습니다. 본체는 두껍고 원통형이었으며 어두운 군용색으로 도색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무5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어딘가 경외심이 섞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제 모든 주의를 즉각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미사일 방어와 정밀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미사일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방어하는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는지 말입니다. 누군가 탄도 미사일을 언급하는 순간 제 몸의 모든 신경은 자동으로 깨어납니다. 기본 재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사일 사진 옆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원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맥락을 덧붙였습니다.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450kg의 탄두를 탑재합니다. 500kg도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탄도 미사일은 그들의 최신 무기 중 하나인데 700kg의 탄두를 탑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즉, 우리는 9톤을 700kg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현무5의 탄두는 이스칸데르보다 13배 이상 무겁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보다 13배 더 무거운 겁니다. 보몽이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습니다. 9톤이라면 그건 미사일 탄두가 아니라 중폭격기의 탑재량입니다. B-52가 실을 수 있는 폭탄의 양입니다. 어떻게 미사일에 9톤을 올릴 수 있죠? 비시니 에프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무5는 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파괴력을 가지지만 핵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재래식 폭발 무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낮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했고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다음 재원을 띄웠습니다. 사거리 3000km. 저는 즉시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한국에서 발사한다면 일본 전역, 중국 동부 전역, 러시아 극동 대부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유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200km입니다. 현무5를 폴란드에 배치한다면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우랄 산맥 너머 러시아 심장부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 러시아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다음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2. 마치 누군가 제 배를 주먹으로 세게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속의 12배입니다. 초당 4km 이상, 시속으로는 거의 15,000km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약 8분이었습니다.
그랜트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하 10이라면 현재 기술로 이론적으로라도 요격이 가능합니까? 비시니 에프스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최대 마하 14.7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네, 마하 12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완벽한 날씨, 최대 경보 시간, 예상된 방향에서 접근하는 표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하 12로 낙하하는 물체를 요격하려면 초기 탐지부터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 전 과정을 7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탐지, 식별, 궤적 계산, 미사일 할당, 발사 유도까지 전부 7초 안에요. 인간의 의사결정이 개입되는 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스털링 소장이 이를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펜타곤 분석도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드로 마하 12 표적을 요격하는 시뮬레이션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습니다. 사드는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설계된 우리의 최고급 방어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현무5에 대한 요격 확률은 15% 미만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최고 미사일 방어 체계조차 확실히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전쟁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마지막 재원을 띄웠습니다. 관통 능력, 지하 120m.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20m. 40층 건물보다 더 깊은 거리였습니다. 무기가 관통한다는 개념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깊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50에서 80m 깊이의 지하 사령부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핵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시설들입니다. 강화 콘크리트, 방폭문, 충격 흡수 시스템을 갖춘 최상급 방호 시설입니다. 현무5는 그보다 2배 깊이를 관통합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표면에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120m까지 파고든 뒤 9톤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보몽이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엘리제궁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겠군요. 유럽의 어떤 사령부든 예외가 없겠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다가 쏟을 것 같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비르타넨 대령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무기를 개발했습니까? 북한 때문입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도부의 깊은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닿을 수 없는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른바 참수 타격용 무기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 지도가 스크린에 나타났고 폴란드가 강조됐습니다.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반경 3,000km의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모스크바가 있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었으며 서부 러시아 전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발사부터 충돌까지 예상 시간은 8분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말했습니다. 그랜트 대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8분이면 죽음을 인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무기들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 악셀 솔베르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에 맞서 싸웠고 전후에는 노르웨이 해안 방어와 초기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북쪽의 거인이 우리를 삼킬 거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나라가
아버지가 꿈꿨던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체계를 한순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 비트 의장이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회의는 이미 2시간을 넘기고 있었고 사람들은 방금까지 본 것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리가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졌고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커피와 물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르는데 제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셔봤습니다. 커피는 뜨겁고 진했습니다. 지금 제게 꼭 필요한 맛이었습니다. 보몽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확실히 흔들린 모습이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베르그, 이 모든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인지 상처 입은 자존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회의실로 들어올 때만 해도 극도로 자신감에 차 있던 프랑스 장군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제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한국 방산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가 떠올랐죠. 가전제품, 자동차,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무기도 조금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수준, 미국 설계를 베낀 복제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다 각자의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랜트 대령이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좌절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마치 풀어야 할 흥미로운 퍼즐을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솔베르그 소장님, 보몽 중장님. 네, 무슨 일이십니까? 보몽이 물었습니다. 회의 중에 추가 데이터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랜트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공개 자료를 찾아봤는데 두 분이 꼭 보셔야 할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는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랜트는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의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년 전 한국의 연간 방산 수출액은 약 3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선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랜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무기를 구매했거나 현재 구매를 협상 중인 국가 목록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자 긴 국가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8개국이 한국 무기를 이미 도입했거나 적극적으로 협상 중입니다. 28개국. 저는 잠시 멈춰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이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그랜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28개국 중 12개국은 나토 회원국이거나 미국과 공식 조약을 맺은 동맹국입니다. 그녀는 목록에서 특정 국가들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이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들이죠. 그제야 저는 그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실제로 러시아와 맞붙게 될 최전방 국가들이 하나같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가 실제로 작동해야만 하는 나라들이었고 실수할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보몽이 거의 숨죽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다른데 정신 팔려 있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회의 중에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줄 몰랐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그랜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의 초반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믿어왔던 전제를 하나씩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랜트 대령, 이 모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시니에프스키 준장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랜트 대령. 그가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국 대표 아닙니까? 세계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BAE 시스템즈가 있는 나라 출신입니다. 어떻게 한국 무기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랜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몽 중장님. 그녀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영국 기업의 영업 담당자가 아니라 군 장교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성능은 유럽 장비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생산 능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훨씬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합니다. 가격은 우리가 유럽 시스템에 지불하는 비용의 절반 수준입니다. 납기는 3배나 빠릅니다. 그녀는 보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뭡니까? 러시아는 동부 국경에 80만 병력을 집결시켰고 나토 동부 방어선에는 18만 병력밖에 없습니다. 탱크와 포병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우수한 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커피 스테이션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랜트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했고 정확했고 반박 불가능했습니다. 보몽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식 전까지만 해도 구도가 분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회의적이고 방어적인 한쪽에 있었고 폴란드와 핀란드는 한국 무기를 강하게 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중간에서 관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랜트는 명백히 중립에서 한국 옵션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을 둘러보니 다른 대표단들 역시 표정과 몸짓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드 비트 의장이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시니에프스키 준장,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의장님. 비시니에프스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능 데이터와 재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폴란드 군부대가 현장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K2 탱크들이 대형을 유지하며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1월에 촬영된 것입니다. 비시니에프스키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영하 28도 환경에서 실시한 훈련입니다. 48대의 K2 탱크가 참여한 72시간 연속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3일 동안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랜트가 즉시 물었습니다.
48대 전차 전부가 훈련을 완주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가 답했습니다. 기계 고장 제로, 철수 차량 제로, 정비 요청 제로였습니다. 극심한 추위 속에서 72시간 연속 작전을 100% 완료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대규모 기갑 훈련에서는 보통 몇 대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비교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시니 F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레오파르트 EAO 전차로 동일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52대 참가, 7대가 기계적 문제로 철수, 훈련 중 23건의 정비 요청. 보몽이 즉각 끼어들었습니다. 레오파르트 EAO와 EA7은 다른 버전입니다. 그가 항의했습니다. EA7이 훨씬 신형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EA7도 테스트했습니다. 비시니 F스키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훈련을 위해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EA7 전차 12대를 임대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레오파르트 EA7 12대 참가, 2대 철수, 8건의 정비 요청. 비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형 레오파르트조차 장시간 혹한 작전에서 문제를 피하지 못했는데 한국 전차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르타넨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핀란드의 경험도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드 비트가 허락했습니다. 핀란드는 48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르타넨이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완전한 실전 배치 상태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겨울 영하 32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48문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고 928발 중 891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96% 명중률입니다. 그는 태블릿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구형 포병 시스템은 같은 조건에서 71%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더 잘 작동했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동유럽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그 가혹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드 비트 의장이 우리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데이터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각 대표단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는 테이블을 따라가며 각 국가의 공식 입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토니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무기가요. 한국이 그걸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들이 차례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효과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유럽의 생산 능력이 확대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패배의 기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핵심 유럽 국가들은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4개 나라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균형은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드 비트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16개국의 대표들 모두가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유럽의 자존심 때문에 반대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공급자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요. 아버지가 평생을 유럽 기술을 기반으로 노르웨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바쳤기 때문에요. 하지만 데이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믿고 싶든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산속에서 나치와 싸웠고 노르웨이를 지키는데 인생을 바친 악셀 솔베르그.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목표는 특정 나라의 무기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노르웨이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며 실제 힘으로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장님, 솔베르그 소장, 말씀하십시오. 드 비트가 답했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한국 방산업을 완전히 무시해왔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도 없었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떠올리면 전자제품과 자동차만 생각했습니다. 무기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여겼습니다. 선도자가 아니라 추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시니 F스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봤습니다. K2 탱크가 레오파르트를 능가하는 장면을 봤고 어떤 방어도 뚫을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스털링 소장이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노르웨이 해안 방어에 바치신 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실질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구멍까지 감정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자존심을 지키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를 보호하는 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무기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럽의 안보가 유럽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몽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 아래 살아왔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서요. 매일매일 전쟁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브뤼셀을 바라봤습니다. 반면 유럽은 70년 동안 평화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우리는 국방비를 줄였고 공장을 닫았고 방산 기반이 축소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무기를 만들고 개선하고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하루라도 약해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미국조차 갖지 못한 미사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생산 능력 말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건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결단력과 안주하지 않은 태도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동부 방어를 위한 한국 무기 도입 제안을 지지합니다. 회의실에 한숨과 중얼거림이 퍼졌습니다. 보몽이 배신감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드 비트 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슈나이더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이제 프랑스만 남았습니다. 보몽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과 프랑스의 안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베르그 소장에게 동의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생존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제안을 지지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16개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드비트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는 한국 무기 체계의 긴급 구매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시니 에프스키가 곧장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솔베르그 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랜트 대령도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버님 이야기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선택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스털링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솔베르그 소장. 그가 말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방산 시설 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풍산 공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러 나토 장교들이 참여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즉시 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 탱크와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곳을요. 그들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스털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교육적인 방문이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나토 본부를 나와 차가운 브뤼셀의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해안 방어 시설 앞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추천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안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휴대폰을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방산 강국이 되었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와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 당시 유럽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거꾸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에릭 솔베르그 소장이 깨달은 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해 온 한국인들의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장교들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경탄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무기의 가장 큰 저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자부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